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은 2025년 10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고 또 다음 주에는 오픈 AI와 구글의 빅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정도 사이에는 한번 끊어서 이 소식을 한번 간추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준님 그리고 유진님 긴급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예, 피곤한 시즌이 다시, 도파민 나오면서 피곤한 시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요. 그 작년 12월에 데미스 하사비스가 엑스트라바간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이때가 구글도 그렇고 오픈 AI도 달려서 막 출시했었던, 오픈 AI 쪽에서는 쉰마스라고 해서 12월 달에 엄청 냈고, 구글도 맞불을 놓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엑스트라바간자라는 표현, 초호화쇼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기억에 남았는데요. 다시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내자면은 뭔가 스위치가 딸깍하고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뭔가 그동안 골포스트, 그러니까 골대가 이동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동안의 골은 이제 넣었고, 이제는 다른 골을 넣으러 가는 중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일단 경고를 하자면 한 주간의 일이지만 너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심각한 인간 컨텍스트가 썩는 문제도 있다. 뭐에 어텐션을 줘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쏟아졌죠. 근데 예상컨대 다음 주에는 더 할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거를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시간 순서대로 9월 26일부터 출발해 볼까요? 예, 요 기간이죠. 그래서 요 날짜는 제가 포스팅을 소셜미디어에 했던 날짜 순입니다. 그래서 9월 26일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게 나왔을 거예요. 펄스라는 선제성을 강조하는 기능이 나왔죠. 그래서 아직은 프로 유저들만 사용하고 저는 아직 사용을 못 해봤는데 이게 비동기적으로 밤에 일을 해결해줘서 낮에,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소개해주는 약간 저번에 소개드렸던 그원의 꿈의 공장 느낌이랄까, LLM 백일목 느낌으로 비동기적으로 유휴 시간에 컴퓨터를 충분히 써서 유저가 메모리 기능을 켜놓으면 그것과 연결해서 뭔가를 이렇게 제안해주는 기능을 소개를 했었죠. 내가 지금까지 축적한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그 외부에 일어난 소식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융합해서 브리핑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침이 되면 카드 뉴스 형태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밤에 이런 거를 좀 찾아봤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프로액티비티 또는 그 선제성이라는 표현이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실제로 제품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큰 부분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요 글 안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빈 웨일이 작년 11월쯤부터 언급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슬립 타임 컴퓨터라는 용어도 다시 그래서 타임라인에 보이고 비슷한 거를 만들고 있던 노트북 LM을 만들었다가 이제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HUXE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창업자의 이야기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팀롤드 되지 않게 저항하는 그런 어떤 태도나 자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날에 오픈 AI 쪽에서 또 하나를 더 발표한 거가 GDP-발. GDP-Val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수학, 과학, 뭐 컴퓨터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이밸류에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썸네일 자체가 의미심장한데 뭐 이렇게 글쓰기도 있고 생각도 있고 코딩도 있고 자료 정리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냥 온갖 것에 대한 전문가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의 모델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전망한 건데 흥미롭게도 오퍼스 4.1이 탑을 찍은 부분 같은 것들을 투명하게 소개를 해서 이제 엔솔픽 쪽에서도 호응을 좀 해주는 이야기가 타임라인에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 영역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게 GDP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로 연결될 것이냐를 이제 다루려는 벤치마크. 이제 보통 벤치마크가 생기면은 망치를 두들기게 되잖아요. 그걸 높이려고. 그래서 일어날 일은 또 일어난다. 뭐 이런 느낌. 자연스럽게 저희가 뭐 조만간 다룰 RLVR이 그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 뭐 컴퓨터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쪽으로도 제너럴하게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벤치마크들을 까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은 번역 및 찾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어느 때인가 BO3의 그 성현님이 자랑 논문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알맹이는 없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논문인데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Video models are zero shot learners and listeners. 이게 COT 나올 즈음의 논문 제목들이거든요. 또 GPT-2의 논문 제목에 약간의 그 오마주예요. 네. Language Models are Few Shot Learners의 이제 제로샷인 그 다음에도 그런 계열의 논문들이 또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오마주하는 그 비디오 모델 자체가 리즈닝을 한다. 의 핵심적인 거가 있는데 영상을 보면은 이게 영상을 로딩하면 굉장히 느려져가지고 켜진 않겠습니다만 중간 즈음에 리즈닝에 대한 영상들이 있는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즈음에도 또 공개가 됐고 아마 소라2 나오기 전에 약간 이제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논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9월 29일 즈음에 또 이거 이 줄리안이란 이 뒤에 이름은 읽기가 어려운데요. 독일계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그 알파 코드 논문에도 참여를 했었고, 뭐, 제미나이 1.5나 아니면은 뮤 제로, 기타 등등, 굵직굵직한 것들의 딥마인드에서 참여를 했다가 오픈 AI, 엔트로픽으로, 이적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수 함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패 또 다시라는 그 이후에 소넷 4.5를 암시하는 그 블로그 포스팅을 먼저 했습니다. 이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선님도. 근데 뭐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맥락과 다르진 않잖아요. 이 지수 함수적으로 이 모델이 발전하고 있고, 그거 예를 든 게 이제 METR 그 벤치마크랑 또 하나가 그 GDP Var이었거든요.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고 그 영역도 이제 코딩이나 수학이나 이런 스템 영역들을 넘어서서 일반화되고 있다. 해서 결국은 이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테니 뭐 이 트렌드에 bet against 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 라죠. 근데 샘 알트만이 지금은 그 얘기 별로 안 하는데 아마 그게 2024년 후반기인가 그랬을 거예요. 1년 전쯤에 어디 영국의 어떤 그 벤처 캐피탈이랑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게 스팀롤이었죠. 세상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지만 스타트업들이라고 동치로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나는 모델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 프로덕트 플랜을 짜는 회사. 근데 두 번째는 어리석은 회사들인데 지금 모델의 성능에 맞춰서 하니스를 짜는 회사. 그런데 두 번째 카테고리는 우리가 압살할 거다. 스팀롤 할 거다. 왜냐하면 우리 미션이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발전 속도는 어마무시할 거고 이거에 멍청하게 베팅하지 않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센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인터뷰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그 자기 증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갔다. 샘 알트만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PR스럽게 가감하지 않고 바로바로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분명 우리가 지금 보면서 이렇게 헉헉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빠른 프론티어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이렇게 줄리안이 얘기를 했네요. 모델들은 2026년 중반까지 전일 8시간 근무를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말 이전에 최소 하나의 모델이 많은 산업에서 인간 전문가의 성능과 일치할 것입니다. 여기서 그 패러티 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7년 말까지 모델들은 많은 작업에서 자주 전문가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일치했다가 이제 능가하는 거네. 2026년 7년 말까지. 이게 AI 2027 그거 시나리오거든요. 샘 알트만도 26년 말 정도면은 뭔가 준 AGI, 쿼지 AGI는 도달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새. 하여튼 요거가 어려운 내용 아니고 되게 짧은 내용이라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이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지금 이미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서 지금 현업에서 지금 현재 프론티어 모델들을 도입해서 일들을 돌렸을 때 도대체가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에이전틱 하니스를 잘 깔아서 1시간씩 일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뭐 결과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줄리안이 그런 얘기하고서는 이제 소넷 4.5가 METR 시간 지평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30시간 하는 거로 얘기가 됐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래서 9월 말 즈음에 나온 거를 이 즈음에 제가 이게 25일 즈음에 공개된 영상이라 그러는데 30일 즈음에 봤던 것 같아요. 29일 뭐 그 정도에. 근데 이때 그 키워드만 뽑자면 제목이죠. 바이브 코딩에서 바이브 연구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구나. 코딩에서 연구로. 물론 공헌해왔던 거긴 한데요. 사실 코딩 끝났죠. 그런 뉘앙스들을 지금 이제 신호가 지금 많이 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적하기엔 아직은 바보인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잘 못된 거죠.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깔끔하게 되면 웬만한 건 거의 다 된다가 이제 정설이죠. 하여튼 뭐 그런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넘어갔다. 넘어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제 이번 주에 메시지는 넘어갔다 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즈음에 Thinking Machine Labs죠. 그 미라 무라티가 창업하고 오픈AI와 엔트로피의 멤버들, 뭐 그 외에 뭐 딥마인드 등의 되게 인재들이 참여를 같이 해준 그 Thinking Machine Labs에서 로라 위다 리그렛이라는 기술 블로그를 냈어요. 제품이 뭔지는 아직도 그 이즈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죠. 근데 그거를 암시하는 그 기술 블로그를 냈던 게 이즈음입니다. 그 9월 10일부터 계속 이게 두 번째 기술 블로그였는데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암시를 하는 그 비결정성을 다루는 거와, 그러니까 인퍼런스 쪽의 뭔가와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의 뭔가를 소개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그 제품 발표로 연결되는 뭔가 힌트였던 것 같아요. 좀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흥미로운 부분. 그리고서는 드디어 9월 30일 새벽에 클로드 소넷 4.5와 클로드 코드 2.0이 갑자기 발표가 됐죠. 소문은 있긴 했습니다만. 4.5와 클로드 코드 2.0. 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오퍼스 4.1보다 똑똑한 모델이다. 소넷이지만 엔트로피 쪽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퍼스 4.1에서 클로드 코드의 기본 모델을 소넷 4.5로 옮겨라 라는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4.1 안 쓰고 자꾸만 4.5한테 소넷 4.5한테 시켜보는 여러 가지 일거리가 있었는데 제 어텐션을 끌었던 거는 컨텍스트 관리하기였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공개한 것 중에 카탄이라는 보드게임의 예를 든 게 있었거든요. 카탄이 여러 명이서 같이 해야 되는 보드게임이에요. 근데 여기 세 명의 사람하고 하나의 클로드가 같이 그걸 플레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긴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보드게임이다 보니까 막 사람이 해도 뭐 몇 시간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푸는 거에 관련된 지금 턴을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클로드도 거기서 상황을 읽고 결정하고 하는 것들이 컨텍스트를 빠르게 소모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한 거를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클로드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200K로 제미나이에 비하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컨텍스트가 짧고가 좀 아쉬움이었는데 사실 몇 시간씩 수행을 하려면은 결국엔 컨텍스트 윈도우를 채우기 때문에 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기존의 클로드 코드에도 물론 컴팩트 정도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을 하잖아요. 근데 딱 작년 9월에 엔트로픽이 RAG에 관련된 뭔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었어요. 그게 그 contextual retrieving인가 뭐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앞쪽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덧대서 RAG를 훨씬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들을 포함해서 컨텍스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루는 거에 관련된 글을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이거를 엔트로픽이 잘하고 실용 수준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는 훨씬 더 긴 시간을 추진하되 롤백을 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이런 거를 또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다시 숙고하고 이 방향 잘못됐네라고 해서 방향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기술 문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열어서 여기에 제가 그 링크를 강규영 님이랑 얘기하다가 이 링크를 모두 발견을 했는데 컨텍스트 에디팅에 관련된 그 기술 문서가 있고 이게 작년에 contextual retrieval에 관련된 연구 자료였고요. 올해 공개된 거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도구들을 줘서 컨텍스트를 넣고 빼고 하냐. 그걸 API 단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트리거, 킵, 클리어, 필요 없는 도구들. 그 MCP에서도 문제가 도구를 잔뜩 줘버리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요. 못 쓸지 모르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API가 있는데 이 API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델이 쓸 수 있는 메모리 도구와 컨텍스트 에디팅 도구가 있다. 좀 한번 저도 다 읽어봐야 되겠네. 읽어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술 문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웃라이닝을 하는 게 이 기술 문서, 이 문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비영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규영님이 떠올린 게 이러다가 이거 가비지 컬렉션 비슷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확히 그렇죠. 컨텍스트에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나 댕글링 포인터들 없애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거 자동화잖아요. 물론 로우 레벨로 메모리 관리를 정말 잘 해내면 성능이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요새 많은 언어들이 뭐 파이썬 포함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잊고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데 마찬가지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아직은 사람이 좀 하고 있다면 이게 빠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글들을 읽고서는 생각했던 소회를 좀 적었었. 컨티뉴얼 러닝을 극복하지 않고도 지속학습을 극복하지 않고도 현재 기술들 가지고 올해 SW 벤치 80% 달성. 지금 정확하게 80%인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그 즈음이거든요. 이 SW 벤치도 수위 벤치도 포하다. 컨티뉴얼 러닝이 극복되면은 굉장하겠지만 이미 충분히 굉장하다. 그래서 이게 다른 곳들도 다 당연하게 이걸 알고 있을 테니까 다음 마일스톤은 계속 얘기해왔던 2026년은 과학적 발견 을 모델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는데 2026년 되기 전에 벌써 아직 1사분기가 남은 마지막 분기가 남은 올해의 상황에 이미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콜포스트가 이동하고 또 소라 이런 거 나오고 또 AI 커머스 나오고 보면은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 일반 유저는 약간 이런 쪽 하라는 얘기인가? 라는 약간 자조적인 생각을 잠깐 하게 됐었고요. 당면한 제 고민은 모델은 그렇게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나한테 매일같이 AI에게 그렇게 매 24시간 7일 시킬 수 있는 일이 있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나? 근데 비용의 문제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전기세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량 생산이 되면 항상 그 원재료 가격에 수렴하거든요. 그럼 이 지능 역시 원재료는 전기라서 그 사이에 있는 칩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들의 서비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얇아질 거라서 원재료인 전기세의 약간의 마진까지 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고급 수준에서도요. 최고급 수준에서도. 예. 이게 한 사람이 그걸 독점하면 그 제약회사나 이런 제약업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비싸게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허로 보호되고 근데 여기는 특허로 보호되는 영역도 없고 그다음에 그 경쟁을 하는 그 서비스 사업자들도 지금 손에 꼽는 것만 뭐 미국의 프론티어랩 4-5개, 뭐 중국에도 4-5개 공교롭게도 그러한 규모를 서포팅할 수 있는 경제국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만 그게 탄생하고 있는 게 참 재밌는 요소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게 소버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저쪽은 그냥 민간 다 커머셜이잖아요. 네, 그런 덕분에 경쟁이 죽진 않을 거고 그 경쟁이 살아있는 한 지능의 가격은 0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저희 API 비용도 0에 계속 수렴해 갈 거고 그 위에 마진을 따내는 비즈니스는 또 새로 생길 거예요. 그렇죠. 오퍼스 4.1 대비 손해 4.5 가격이 5분의 1 정도인데 지금 이미 딸깍하고 그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그런 트렌드잖아요. 무언가 고급 모델이 나오면 그 고급 모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산출물을 가지고 데이터의 어떤 인텐시티, 덴시티가 확 증가하고 그만큼 컴퓨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스케일링 로에 따르면 더 작은 모델의 캐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작은 모델이 좋아지는 거죠. 최근에 신정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또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 작은 모델들의 파인 튠이 거의 안 된다. 너무 압축이 돼 있어서. 그렇죠. 리지드하다는 표현을 쓰셨었는데 얘기인즉슨 이제 거기에 밀어넣을 만큼 너무 꽉 밀어넣어 있어서 더 뭔가 여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트렌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이제 제 고민은 일 시켜야 성과도 나는데 나한테 일이 충분히 할 리 없다. 그 일을 상상할 수 있고 그 우프는 거죠.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제 가장 소중한 자원 아니겠습니까? how는 해결해 주는데 what을 안 가지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점 why, how, what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목적성을 정의하고 그 의지를 발현하는 저는 계속해서 인간의 유시지는 딱 2개밖에 없을 것 같아.
뭔가 의지를 발현하거나 윌 파워를 발현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에 따른 결과물을 이밸류에이션 하거나. 근데 그것도 고민스러운 게 아까 펄스 이런 거 보면은 선제성을 가지고 제한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소넷 4.5보다 먼저 나왔어요. 코드 execution and file creation이라는 기능이 실험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원래 그 클로드의 아티팩트는 자바스크립트만 냈었고 다른 모델처럼 파이썬을 쓰는 그 환경이 샌드박싱된 환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9월 달인가 8월 말인가 하여튼 생겼는데 그거를 이번에 다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게 진행되는 거 보면은 초반도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거를 시켰는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패키지를 설치하는 이게 샌드박스에서 그 다른 거에는 이제 패키지 설치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패키지를 일부 설치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로드 코드가 그냥 컨테이너를 빌려줘서 거기 안에서 돌아가는 느낌. 또 심하게 요약하면 일반 유저들에게도 클로드 코드의 강력함을 요 웹 브라우저 안으로 넣어준 거죠. 바로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고 여기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파이썬이 작동하는데 일부 부분이 이렇게 diff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문서까지를 쓰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문한 거가 중간에 중요한 부분 메모하면서 진행을 하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계속 메모를 업데이트하면서 그거를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연구 메모랑 실험 리포트랑 코드랑 그런 게 나오고서는 나중에 닛이라는 그 뉴로 에볼루션 알고리즘을 해서 그 이미지와 소리를 되게 발전시키는 데까지 가봤거든요.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기시감이 드는 거죠. 조금 이따가 그 클로드 코드 이매진도 소개해 주시겠지만 AI의 성능을 빨리 레버리지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밖에 파는 게 당장은 뭐 말이 되는 비즈니스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시 없어진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미진도 이게 데스크탑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다가 뭐 실제로 뭐 메모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그냥 링크였네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뭘 주면은 컨텍스트를 소모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앱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아티팩트랑 뭐가 다르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데스크탑의 심사인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러면서 앱의 아이콘이 추가되고 관리하고 개선하고 on the fly라고 해야 될까요? just in time 애플리케이션인 거죠. 내가 원할 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그냥 사용이 되는. 리얼타임 온 디맨드인 거죠. 미래의 운영체제는 이런 모양일 것 같아요. 별도 뭐 우리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거를 노리고 있는 게 그 디퓨전 LLM이 훨씬 빨리 작동하니까 순식간에 이게 코드가 만들어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생긴다면 이 방향성은 결국에는 뉴럴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상상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람다라는 스타트업의 CEO가 결국에는 이게 코드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계산 자체를 LLM이 하는 방식의 뉴럴 소프트웨어. 지금은 클로드는 코드가 작동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까지도 원시 제로샷으로 나온다면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그냥 모델이 떠올리는다라는 상상을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딩이라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소위 외부의 하니스를 써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그렇죠. 다 삼켜버린 거죠.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 구현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로샷으로 그냥 뿡 하고 떠올리면 되는 그런 느낌. 뭐 이제는 지금 예전 같았으면은 에이 설마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래 GPU만 더 갈아 넣으면 안 될 일도 아니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 그 소넷의 이야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소넷이 시스템 카드를 보면 절반 이상이 안전과 정렬에 관련된 얘기. 저도 자세히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흥미로웠던 거는 여기에 그거에 참여했던 분들이 트위터 상에서 내용을 좀 쉽게 풀어줬어요. 샘 보우만 등의 글들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어쨌든 하나씩 들어가면 다 토끼국이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오겠습니다. 그냥 하나만 캐치를 하자면 이 화이트박스 오딧이라는 게 그 블랙박스 오딧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프롬프팅 해가면서 이렇게 정렬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 화이트박스 오딧은 들여다봐서 그 모델의 그 회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론적 해석이라는 장르하고 연결이 돼서 엔트로피가 그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스 오토 인코더라는 거를 붙여서
작년에 그 골든 게이트 클로드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델의 회로를 보면서 얘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걸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정렬 작업을 해서 화이트박스 오디시라고 부르는데, 흥미로운 거는 어떤 여태까지 엔트로픽의 모델들보다도 소넷 4.5가 모델이 자기가 테스트 중인 거를 잘 알았대요. 약간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는 거에 대한 이게 모델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이디어인데, 저희가 인간은 그 승준님이랑 저랑 지금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모델도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최신 모델들 나오면 항상, 이제는 안 하는데 예전에 했었던 게 1 더하기 2를 물어볼 건데, 너 그 과정 중에 뭐 우주의 저편까지 가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의 실마리들을 5가지 정도 떠올려. 그래서 5가지가 떠올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대답할 충분할 그런 게 있으면 네 라고 답하고 끝내라고 하면은 의외로 한참 있다가 네 하고 탁 나와요. 하여튼 그것까지가 소넷의 그날 발표한 즈음 하루 이틀 정도 있었던 일이고요. 근데 한편 그 같은 날 오픈 AI는 AI 커머스라는 거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꽤 큰 내용입니다. 검색에서 이제 AI 어시스턴트로 사람들이 정보와 소비를 하는 그런 채널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색 시대에서 AI 어시스턴트 시대로 소비자의 어떤 접점이 바뀐다, 엔드 커스터머의 접점이 바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바뀌거든요. 예전에는 무언가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거기로 트래픽을 보여주는 링크를 주는 게 검색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링크를 그 애드워드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던 거고,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은 검색에서 익숙했던 인터페이스를 다시 보게 돼요. 다시 정적인 콘텐츠들이 나열되고, 그 정적인 콘텐츠 안에서 수많은 판단들을 해야 되고, 소위 컨버전이 돼서 물건이 구매에 이르면 끝나는 그런 구조가 검색 시대의 경제 체계였죠. 근데 이제 어시스턴트 시대로 돌면 그 과정 자체가 이제 다 디컴포즈 되는 거죠. 다 없어지고 다시 재조합되고, 번들, 언번들이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요 다이내믹스를 제가 했던 얘기를 GPT-5 프로한테 넣고 이 시대를 정의해봐라 라고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은 찾는 거에서 시키는 걸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시키는 게 이제 그 한국어로 표현한 건데 영어로 더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한데, 델리게이트 하는 걸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검색이라든지 소셜에 기대고 있는 다른 수많은 사업자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스테이틱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검색 최적화하고 뭐 광고 비딩하는 모델 다 없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 이 AI 커머스 오픈 AI 쇼피파이 협업 모델에서 볼 수 있듯이 AI 어시스턴트가 부르는 게 웹페이지나 혹은 잘 정리된 시스템 프롬프트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걸 굉장히 다 챗 GPT처럼 완결되게 갖추고 있는 어시스턴트를 부를 거란 말이에요. 뭐 어시스턴트는 에이전트고, 에이전트는 사실 컨텍스트 엔지니어드 된 어떤 거잖아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데이터가 잘 그라운딩 돼 있고 적절한 툴들이 다 붙어 있다는 얘기니까 뭐 그런 것들을 부를 거라서, 저는 이 AI 접점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통째로 바꾸는 거 이제 시작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 한 세션 할 만큼 큰 화두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다뤄보시죠. 이 패트릭 콜슨이 이제 스트라이프 창업자 형제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바로 붙은 게 아니라 스트라이프에 붙여서 결제 문제를 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서드 파티로 뭐 엣지라던가 뭐 쇼피파이라던가 이런 곳들이 붙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페이팔의 해결하지 못한 거를 스트라이프가 풀려고 창업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지금 정선님이 늘 얘기했었던 고객의 눈앞에 어텐션을 차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차지한 거잖아요. 했죠. 예. 이렇게 되면 누가 밖에 돌아다니면서 비교하겠어요. 계속 얘한테 다 시켜서 얘가 가져오는 거 범위 안에서 선택하게 되겠죠. 중간자들, 지금까지 위치하고 있었던 모든 중간자들이 다 한번 흔들릴 겁니다. 지금의 가장 큰 중간자는 사실은 구글, 메타,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에다 넣는 거 깜빡했는데, 지금 프리 앱 iOS 순위가 1위가
어젯밤에 소라가 됐어요. 네, 2위가 제미나이고 3위가 챗GPT거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 눈앞을 지금 하고서는 소라가 어떤 역할을 할지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돼 있어서. 그래서 눈앞을 어쨌든 차지했다. 그러니까요. 이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뭐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 실험을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객이 언제나 옳아요. 고객이 그 선택을 하면 그게 환경이에요. 걔가 1, 0 시그널을 주는 환경이니까 그냥 닥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뉴스가 발표됐을 때 와이어드 등에서 이제 오픈AI가 소셜 미디어 할 거다라는 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9월 30일 저녁쯤에 요렇게 메뉴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챗GPT가 소라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소라가 없어졌어요. 걔만 딱 빠졌네요. 그리고선 다음날 새벽에 이제 소라 앱이. 별도 앱으로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좀 조사해 놓은 거, 뭐, 샘 얼트만의 블로그라던가, 여기 이제 윌 디퓨라는 분은 그 소라 팀에 있었다가 지금 RL 팀으로 옮긴 분인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그 틱톡스러운 걸 하는 거를 오픈AI에서 그런 걸 하는 걸 탐탁치 않게 보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목소리를 냈던 분인데, 예고했던 흐름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라만 가지고도 하기에는 또 어마어마한 얘기일 거라서 일단은 넘어가고요. 제가 그 오늘의 화두에서 그래도 약간 주목하고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는 아까 바이브 코딩에서 바이브 과학으로 간다. 바이브 연구로. 연구로 간다. 그런 그 복지가 있었는데 그 신호가 이번에 많이 튀어나왔어요. Periodic Labs라고 오픈AI에서 포스트 트레이딩 하던 그 윌리엄이라는 분과 딥마인드에 있었던 분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창업을 한 피리어드 웹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온 초전도체인데 그게 아마 200K면은 그래도 한 73도 정도 줄인 거. 그 정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되는 거를 일단은 타겟팅을 해가지고 AI 과학자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죠. 네, 저도 이거 너무 흥미롭게 제가 그 기간 동안 제 날리지 컷오프가 사실은 소라 4.5 나오기 전부터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소넷 4.5 나오기 전이 끝이거든요. 한 일주일 동안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다 못 봤는데 이거 하나 유일하게 봤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던 저희 딥식 R1 얘기하면서 승주님이랑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야 이제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걸면 다 되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저희가 화두로 잡은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해자는 저 RL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거가 스타트업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non-verifiable을 verifiable로 바꿔주는 closed loop 피드백 루프를 만드는 게 value creation이다. 가치의 창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정확하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게 LLM들한테 그 초전도체에 관련된 피직스 관련한 것들의 널리지를 더 주입하고 그리고 이제 RL 환경이라는 것 자체를 실제로 연구실을 만든 거죠. 로봇 암이랑 뭐 이런 걸 가지고 퍼니스 그러니까 그 가마까지 있어서 재료 구울 수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시뮬레이션도 돌리지만 물리적인 실험실도 하고 신호를 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가 그 물리적으로 화학 환경에서 일어나는 시뮬레이터가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돌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재현하는 환경을 연구실에 만들어서 그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다시 LLM의 보상 시그널로 0, 1로 주는 이 클로즈드 루프, 피드백 루프를 만든 거죠. 바깥에. 나중에 성현님이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겠지만 보통 언어 모델은 보상 모델을 두고서는 약간 프록시, 간접적으로 신호를 주는데 verifiable한 코딩이나 일부 수학, 일부 과학은 직접적으로 신호를 주는 게 그 RLVR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verifiable reward를 준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성현님이랑 저희 얘기하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를 투입해서 찾으면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찾을 때까지 전기를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블한 거, 그러니까 벤치마크가 있는 건 다 끝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벤치마크가 있는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이제 오픈AI가 밑밥을 깐 게 아까 저희 소개드렸던 GDP벨인 것 같아요. 스템과 연구 말고도 된다.
예, 그래서 여기 그 인터뷰까지 있어가지고 영상도 봤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도 엑시엄이라고 거의 비슷한 방법인데, 수학 문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이 거의 같은 날 나왔어요. 서로를 멘션했어요. 여기는 이제 스탠포드 졸업아웃인 그 분이 창업을 한 건데, 어쨌든 또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을 했더라고요. 중국 쪽의 인재들이었던 것 같고 섞여 있겠죠, 당연히. 탑 랩에서였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신호가 나왔고, 이 인터뷰에서 근데 되게 자리가 어디서 봤던 자리죠? 요 자리죠. 예, 앞에 봤던 마크첸이랑. A16G가 이게 재미있는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선님이 예, 이거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이죠. 안드레슨 호로위츠라고. 마크 앤드리슨은 아시잖아요. 그 첫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그 아저씨가 벤 호로위츠라는 아저씨랑 같이 만든 벤처 캐피탈인데, 안드레슨 호로위츠가 이제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글자 수가 16자가 있어가지고 A16Z로 그냥 줄여서 쓰는 거고요. 엄청 유명한 회사죠. 피리어드 랩스의 코파운더 2명이 오픈AI 출신, 딥마인드 출신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랩을 만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걸 하는지 되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줬었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겠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당장 이제는 랩을 꾸린 정도긴 하지만, 그래서 실험도 하고 지식도 주입하고 그거를 또 아카데미랑 연결을 해서 정말 잘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서 인프라의 전문가도 있지만 과학자인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시감이 드는 게 딱 이거였어요. 이게 최근에 피리어드 랩스 런칭하면서 30분 정도의 멤버들을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잘 모았다고 하는데 이게 2016년 오픈 AI에 약간 경사진대에서 찍어야 사람들이 골고루 나오잖아요. 네, 캠핑 리트릿 가가지고 찍은 거예요. 여기가 일리하고 뭐 다 있거든요. 초기 멤버들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오픈 AI에서 파생한 게 엔트로픽도 있고, 아까 그 TML도 있고, 지금 피리어드 랩스도 어떻게 보면은 부분적으로 인물이 겹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생을 해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문제를 발견했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죠. 스케일링 로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작은 모델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나, 뭐 이런 가능성 같은 거 본 사람들이 TML 만들고, 존 슐먼이 TML 갔잖아요. 포스트 트레이닝 하던. 그리고 또 다른 포스트 트레이닝 하는 인물이 이제는 과학 되겠다. 저 사람들도 그 샘 알트만이 얘기했던 스팀롤로부터 안전한 영역을 오랫동안 이 눈을 굴릴 수 있는,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는 언덕을 찾은 거죠. 저렇게 하나의 도메인을 날카롭게 잡고 목표를 잡고, 그다음에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그 실리콘 기반의 슈퍼 인텔리전스 랩들은 절대 못하는 어떠한 하나를, 도메인을 곱하면 그 도메인으로부터 non-verifiable을 verifiable로 바꿔가는 RL 루프를 생성할 수만 있다면 저것도 되는 게임이다라는 매우 단순한 명제 위에 저 회사가 생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심상이 이 인터뷰에서 나오는데, 상온, 그러니까 고온 전도체를 개발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산물이 나올 거다, 유용한 것들이, 그 심상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됩니다. 저도 저희 도메인에서 뭔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모든 걸 이해하는 메이크업 혹은 스킨케어 어시스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하니스트를 짜고 실패하고를 수십 번 했거든요. 그럼 제품이 다른 게 나오죠. 다른 게 나와요. 그 과정에서 다른 게 나오고, 다른 게 심지어 이제 매우 스케일러블하게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10월 1일, 이게 아직 10월 1일이 안 끝났어요. 3일 전이네요. 네. 드리머 4가 나왔는데 이쯤 되니까 피곤해서 저도 잘 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드리머 4는 어쨌든 기존의 그 가상환경, 마인크래프트 등에서 다이아몬드를 캐는 게 굉장히 오랜 그 숙련을 해야 돼서 그거에 도전했던 오픈AI의 VPT인가 하는 작업이 있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이름들은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거를
훨씬 더 단축시켜서 해낸 거에 관련된.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RL에 관련된 얘기예요. LLM도 있었는데 어쨌든 RL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Training Agent Inside of Scalable World Models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어떤 다음 직행을 여러 거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제대로 못 봤고, 그다음에 10월 2일에는 그 미라 무라티의 Thinking Machine Labs에서 드디어 첫 제품을 냈죠. 그래서 지금 제품이 숨어 있는 거는 SSI 정도. 일리아 서스케버의 SSI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이 계속 스트레스 모드다. 근데 여기도 이렇게 공개해서 아까 그 밑밥을 깐 거에 연결되는 거를 보여주는 걸 보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되게 RL에 관련된 거 하려면 RL 인프라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잘 아는 내용은 아닌데, 그 인프라를 해결해 줄 테니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파이토치 정도 가지고 알고리즘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면 RL을 실제로 수행하는 거는 우리가 해줄게 라는 대강 퉁치면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틴커를 사용하는 모델로 아카데미나 랩들을 소개를 해요. 프린스턴 괴델 팀은 수학적 정리증명기를 학습시켰다. 아마 이게 다 오픈소스 모델 기반으로 로라를 가지고서는 파인 튜닝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수학 정리증명기를 학습시켰고 화학 추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피리어드 랩스와의 메시지하고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딱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하는 인프라를 해결하는 도구가 지금 세상에 나온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 승주님 말씀하시는 거가 더 중요한 내용일 텐데, 저는 방금 이 문제를 거꾸로 살짝 돌려보면 다른 도메인의 이런 앞서가는 랩들도 이제 전부 연구가 AI랑 결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원래 아카데미가 빅테크랑 격차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따라갈 수 있는 무기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작은 모델들의 성능이 충분히 올라와서 여기 뭐 QN3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로라 붙여서 그 로라 without regret이 로라가 풀 파인 튜닝하고 거의 등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기술 블로그 내용이었고, 그래서 차근차근 그거를 이제 접근해 간. 그렇군요. 로라 한참 로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인데 그 미라 무라티가 이런 이름을 지을 때 무라티가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 모양이 요거거든요. 틴커 토이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틴커 토이는 과학 상자 같은 건데 그 MIT에서 그 틴커 토이 컴퓨터라는 개념으로 아날로그적으로 틱택토를 푸는 거를 한 인물이 데니 힐리스라는 인물하고 브라이언 실버만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데니 힐리스가 나중에 병렬 컴퓨팅에 대한 거에 대한 심상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게 있고 했는데, 그때 썼던 표현들을 미라 무라티가 오마주하면서 쓰고 있거든. 그래서 작은 모델들의 파인 튜닝만 하는 게 아니라 병렬 컴퓨팅을 아마 도전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분들이 마빈 민스키 제자인데 마빈 민스키의 증손 제자 정도예요. 직계 제자는 SRCP의 저자인 뭐 할 에이벌슨이나 제리 서스만 이런 분들이 직계 제자고, 그들보다 한 단계 밑에 분들 다음 세대인데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어쨌든 마빈 민스키가 마음의 사회라고 에이전트의 사회에 대한 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빈 민스키가 퍼섹트론즈를 시모 페퍼트랑 치면서 AI의 겨울을 촉발하긴 했지만 스나크 같은 뉴럴 네트워크의 초기 작업들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심볼릭한 접근을 하는 거하고 뉴럴 네트워크가 만나는 그 뉴런 심볼릭이라는 맥락에서 지금 저는 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만 흥미로운 역사의 트위스트가 있다. 지금 이게 미라 무라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는 이름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쪽인데요. 드디어 10월 3일이 왔네요. 그래서 이거의 전체 흐름을 숄터 더글라스도 딥마인드에 있다가 엔트로픽에 온 분인데 그 조아키 씨랑 되게 티키타카하면서 똑똑하더라고요. 이분이 되게 인터뷰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이야기로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직관을 요새 가져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뭐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 지평이 30시간으로 갔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테이스트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어떤 감각과 좋은 코드에 대한 취향.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음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꼭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verifiable word 얘기 나오죠. 그리고 이게 아직은 단지 가장 단순한 형태에 가깝다. 근데 안 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되는 상황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흥미로운 얘기들 지금 벌써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되게 어렵지 않게 쉽게 이 전체를 캐치업할 수 있는 시각을 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진짜 오픈 AI O1이 나오면서 복잡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프리트레이닝과 데이터셋 품질과 RLHF, 뭐 DPO 뭐 이 정도였다면, 예, 그 뒤로 O1 나오면서 복잡해지고 RL 붙고 RL에서 지금 가지가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딸깍 하고선 스위치 바뀌고선 지금 이제 딱 1년인 거예요. 9월 13일이 오픈 AI O1이었거든요. 그러네요. 이제 딱 1년 됐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변화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네. 이거를 알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이 AI 정책이 플라토가 미스다, 신화다, 플라토가 아니다. 계속 익스포넨셜하다. 네. 그거를 아까의 그 줄리안도 얘기한 거고 여기서 이제 대꾸를 하는 거죠. 그냥 로가리스믹 플라투라고 봐야 되겠네. 로그 스케일 플라투네요, 지금. 로그 스케일로는 플라투처럼 보여도 사실은 익스포넨셜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10월 3일이었나요? 소라2 프로가 또 저녁에 그래서 15초의 고해상도로 하는 게 그냥 하루 만에 또 나왔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이거는 돌리는데 지금 소라2 그냥은 한 뭐 2분, 3분 안에 나오는데 이거는 20분, 30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품질이 이제 더 나아지는. 그런데 소라2가 흥미로운 게 오늘 아침에 본 건데요. 이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 We're starting with a homogeneous catalyst that gives linear high-density polyethylene. To get regular short branches from only ethylene, we need a second catalyst that can 이게 perform chain locking. 뭐냐면은 GPQ의 문제가 있잖아요. 계속 작년에 나왔나? 그랬죠. 이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소라2가 GPT-5가 72% 푸는 GPQA를 55%를 푼대요. 아까 그게 동영상의 형태로 GPQA 문제의 답을 준 거거든요. 교수님을 등장시켜서. 그래서 여기 교수가 종이 위에 정답 AD를 보여주는 영상을 요청했더니 그거를 푸는 거를 본 거죠. 그 푸는 풀이 영상을 보여주는 거네요. 10초에 불과하긴 했습니다만 답만 나오는 거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푼다. 조금 더 가면 이제 수학 능력, 수학 시험도 다 소라로 콘텐츠가 나오겠네요. 1타 강사는 이제 다시 챗GPT가 되는 걸로. 그래서 소라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비디오 생성 전에 LLM에 의해 재작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LLM 레이어가 먼저 문제를 풀고 재작성된 프롬프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을 수 있습니다가 이제 생각해 본 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신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LLM이 문제를 푼 거지 소라가 문제를 푸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면. 근데 여기에다가 후반부에다 놨네. BO3 논문이 있거든요. 비디오 모델들 제로샷 러너즈 앤 리스너즈라는 논문이 있는. 그 BO3에서는 그 BO3가 리즈닝을 하는 거를 여기네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가 BO3 자체가 리즈닝을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소라2도 그게 앞에서 LLM이 약간 뻥튀기 해주는 부분이 물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소라2 자체가 상당히 리즈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거로 약간 추측컨대 이게 제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젤다에서 몬스터를 하나 봤어요. 기브도는 몬스터를 이렇게 막 그려서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빠르지만 쉽게 지친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소라한테 입력을 하고서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뛰는지는 묘사를 안 해놨는데 아까 그 그림처럼 뛰죠. 이 이미지를 잘 읽고서는 물론 이것도 시스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읽고서는 그걸 프롬프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요새 그냥 소라2가 생성하는 피드를 보고 있자노니 이게 이야기들을 잘 만들기도 하고 추론을 잘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긴 하거든요. LLM 베이스에다가 비디오를 추가적으로 학습시킨 그런 걸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하게. 네.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그 영상의 자연스러움에 또는 재미남에 가려서 그 함의를
잘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근데 이거를 염두에 항상 두어야 된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런 게 또 클로드에서 한 번 더 뜨기도 했고, 아직 본방이 아닌데 이 정도였다. 본방은 다음 주입니다. 그렇죠. 오픈 AI 데브데이가 10월 저희 시간으로 10월 7일 새벽에 있고 제미나이 3 소식도 모락모락 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SVG를 이제는 뽑아낸다. 네, 이 벤치마크는 이젠 끝났네요. 그러니까 시몬 윌리슨의 자전거 타는 펠리컨 벤치마크는 달성된 거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 나오고 아마 이게 다음에 나올 거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때 무슨 얘기들이 될지 뭐 아직 짐작은 하진 못하겠습니다. 그 제미나이 3.0이 나오고 나노 바나나 2가 나올 거다라는 11월 초에 소문이 또 있거든요. 그냥 줄줄이 비엔나로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 서튼이 도아캐시와 인터뷰해서 했던 얘기들이 또 되게 타임라인에서 화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그 RL과 지능에 대한 화두 등으로 성현님과 함께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논의가 커뮤니티를 아주 어그로를 끌면서 불태웠거든요. 맞아요. 성현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저희가 RLVI라던가 뭐 그런 거에 그리고 LLM 플러스 RL 또는 RL 자체가 어디까지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뭐에 집중해야 되나요? 글쎄요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승주님이 결론, 저희 초반에도 얘기했고 지금 또 한번 써주셨는데 이 스위치 또는 기어가 바뀌는 느낌인데 또 한 번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 진보의 기울기는 지수함수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 팟캐스트를 하고 또 이제 요새 회사 때문에 여기저기 외부 미팅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계속 느끼는 건 이거 하나예요. 이 오디언스들의 폭이 더 벌어지고 이 프론티어에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 사이에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우려스러우면서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승준님이 그 앱스토어 1등이 소라고 뭐 챗GPT고 제미나이다라고 하는 걸 보면 고객들은 일반 유저들은 너무나도 투명하게 고객 관점에서 이러한 바뀐 환경을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여기서도 저희가 지금 AI 업계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AI가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마켓을 바꾸는 그런 과정은 약간 시차를 두고 거기도 역시 지수함수적인 그런 압축도를 가지고 또 일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냥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이쪽 그 프론티어 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저 사업 쪽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트랜슬레이션 될 건가, 트랜스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관심사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저는 항상 승주님이 어떤 프론티어와 이론과 철학적인 부분을 짚으시면 저는 그걸 꼭 항상 상업적인 렌즈로 바라보고 답하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동성님의 관점이 늘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뭐 약간 마무리를 하자면은 사실 두서없이 온갖 소식들을 다 그냥 하나의 줄로 연결한 느낌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후면엔 말도 아니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주 동안의 신호였다. 그렇죠. 노이즈도 아닌 완전 시그널 덩어리예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직은 소화를 못하지만 이거를 하여튼 이게 일어나고 있는 현재다. 그거를 조금 이렇게 모든 거를 제가 다 담은 것도 아니거든요. 생략한 것도 많은데 그게 요 한 주, 그러니까 저번에 정준이 버스트 포인트라는 표현 막 찍히는 상전이 전에 상전이가 일어나기 시점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하셨죠. 딸깍하는 느낌이고 이게 컨텍스트 랏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와 개인이 받아들이는 거와 상관없이 현실은 진행하고 있다. 세상은 당신의 이해와 당신의 어떤 바램과 상관없이 무한히 진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결론이겠네요. 이렇게 이번 주 소식을 가지고도 저희가 이러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또 미쳤네요 이러고 있겠네요 좀. 좀 조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합니다. 근데 뭐 이런 RLVR과 뭐 서튼의 메시지를 좀 다루고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사실 요새 이런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게 생명하고 어떻게 그것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블레이즈 아구에라가 하는 얘기라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소개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저희 그럼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바로 다음 날 정도에 한번 재미나이와 그 슈퍼위크에 대한 콘텐츠가 있겠네요. 고맙습니다.